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 전 세계 많은 경제학자와 연구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사회 변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와 발전 전략으로 여겨지는 이쯤 북한이 4차 산업혁명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란 신간을 출간한 북한학 박사를 모시고 오늘의 경제 이야기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여시재 한반도 미래팀장이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이신 민경태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여시재 좀 다소 생소한데 어떤 곳이죠? 네, 여시재는 2015년 12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민간 재단법인인데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이고요. 네. 주제는 주로 한반도하고 동북아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류가 이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지속 불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 대도시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국제정치적인 대립, 물 부족, 여러 가지 그 지속 불가능성을 극복해야만 인류가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특히 최근에는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도시라는 게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 그릇에 해당하는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전략이 중요하게 영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북한이 4차 혁명의 최적지다라는 발상도 참신하거든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 학자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국가별로 특성이나 경쟁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강하니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는 인더스트리 4.0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일본은 이제 전통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미국은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앞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경쟁력이나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생각해보면 증기기관이 만들어짐으로써 사회에 큰 변화가 왔는데 그 당시에는 동물의 그 노동 또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그 증기기관이 노동을 자동 생산하는 그런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노동과 이제 물류의 혁신이었죠.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혜와 지능을 자동 생산하는 그런 큰 변화가 아닌가.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각종 여러 산업에 접목되면 모든 산업이 지능화하는 이런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도시에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경영하는 미래의 스마트 시티를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한반도가 여기서 앞서 나갈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이 협력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산업화로까지 연결해 갈 수 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꾸는 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한반도의 경쟁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일견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한의 경우에는 IT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스마트 시티라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하는 데 가장 좀 최적화된 도시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평양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의 최적지다? 이건 다소
의외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평양이라는 것은 꼭 도시 평양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네. 북한 전체를, 북한의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스마트 시티 벨트 구상을 책에도 제안을 했지만, 북한의 도시가 이제 인프라라든지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스마트 시티를 거기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단지 스마트 시티를 북한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보다 북한에 먼저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일단 한국에서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상당 부분 잘 갖추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그래서 새로운 첨단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구조를 해체하거나 인프라를 이제 뜯어 고쳐야지만 새로운 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오히려 평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시 지역의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앞선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통신 기술의 경우에도 아직 우리한테 상용화하지 않은 5G 같은 네트워크 통신 기술을 지금 북한에는 바로 그 전 단계의 기술 적용할 필요 없이 4단계 없이 바로 뛴다? 네, 5G로 바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북한에는 그 사유재산권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에 대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 수용 문제, 보상 문제 이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건설할 수 있고, 또 건설 비용만 해도 북한에서는 추측으로는 한 3분의 1 미만으로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노동력이 대형 건설 토목공사에는 또 군대가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북한의 이제 평화 체제가 이루어지면 그 군대가 전쟁 준비를 하기보다는 이 생산적인 공사에 투입될 수도 있고, 또 자재, 골재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설 비용도 현저히 남한에 비해서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 보면 우리가 건설 프로젝트, 신도시 프로젝트를 하게 되다 보면 사업성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 고가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분양하다 보면 또 고가로 분양해야 되고, 또 그 용적률을 최대화해가지고 그 수익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상적인 건물을 만들거나 도시를 설계하는데 좀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인데, 북한에서는 이런 염려 없이 이상적인 모델을 계획하고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스마트시티에 해당하는 그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원격 의료 또는 원격 교육, 또 자율주행차,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에는 시장이나 어떤 또 산업에 대한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또 그 과정이 또 아주 복잡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남북 경협에서 어떤 기존의 이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전략을 세우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우선 개성공단은 하루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당분간은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임금 경쟁력을 활용한 이런 남북협력 방식이 당분간은 상당 부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북한의 기본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유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협력 방식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유용한데 미래에는 계속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베트남이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추진했던 그런 시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간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성장 방식, 이런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서 지금 노동을 효율화하고 공정을 자동화하는 그 스마트 제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또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서 제조업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만 해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도 변하고 온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 한반도만 북한만 노동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임가공 방식을 고수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경제협력 방식도 이제는 점점 진화해야 되고 단순히 이제 북한의 노동력만을 활용하는 거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내재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 산업 분야에서 특히 북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지식 산업을 육성하고 또 4차 산업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씨앗을 북한에 심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이 미래 가상현실에 대한 스마트 시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 프롤로그 앞쪽에 이제 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런 2033년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묘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시하는 시나리오에 보면 뭐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북한의 블록체인 경제 특구를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도 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자율주행차를 평양시에 도입했을 때 그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미래상 이런 모습들도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평양의 도시로 향할 때 평양의 그 강변에 있는 그 버드나무 길을 지나다 보니 자율주행차에 있는 인공지능이 그 버드나무 길과 연상되는 푸른 뭐 버드나무라는 이런 그런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자동으로 또 틀어주기도 하고 또 미래의 평양의 데이터 연구소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 홈을 설계하고 스마트 시티를 설계하는 그런 세계적인 공동 연구가 뭐 평양에서 이루어진다라든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이 세계 여러 국가들과 함께 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또 삶의 방식이 바뀌는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려고 묘사를 해봤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이 책이 지금 2014년에 내신 거예요. 남북한 경제협력의 공간으로 서울과 평양을 잇는 메가수도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는지 이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당시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온 책은 이제 서울 평양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이제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그 아이디어를 담았고 제가 2014년에 낸 책은 서울 평양 메가시티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메가시티라는 책에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서울하고 평양을 연결해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자. 하나의 도시와 같이 거대한 광역 경제권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아이디어였는데 사실 서울과 평양의 직선거리가 200km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속철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뭐 중국에서는 시속 350km까지도 지금 이미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평양은 1시간도 안 걸리는 3, 40분이면은 오갈 수 있는 이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 서울과 평양이고 또 서울과 평양이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거점 도시들을 연계해서 중소도시들의 네트워크 형태로 가져간다면 여기가 서울 평양 메가시티라는 광역 경제권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참고할 만한 도시 모델로 싱가포르와 중국 선전을 꼽으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혁신을 추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자본주의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아시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인데요. 그걸 유지하면서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병행하고 있는 형태, 이런 것이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보여지고요. 네. 또 중국의 심천 선전은 대표적인 개혁 개방의 성공 사례인데 등소평이 이제 개혁 개방을 추진할 때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 그런 대표적인 도시죠. 경제 특구로 지정된 제한적인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갔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개성공단 협력하듯이 노동력 기반의 임가공 수출 산업으로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IT 제조의 전 세계적인 핵심 기지로 성장을 했고 네. 또 벤처 산업의 생태계까지도 갖춰서 지금은 정말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북한의 눈높이가 이런 선진 사례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북한의 도시를 만든 것이 전혀 꿈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이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후에 점차 서서히 개방해서 선전 심천을 만드는데 30년이 걸렸다면 네. 우리하고 남북한이 협력해서는 10년 안에도 좀 더 빨리 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래 한반도의 경쟁력이 되어줄 8곳의 광역 경제권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 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지역을 좀 꼽아주세요. 네, 각 지역이 의미 있는 지역이고 특성 있는 산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과 평양 메가 수도권 그 지역 안에 있는 해주, 개성, 인천 이 벨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은 이미 개발이 됐지만 좀 더 확대시키고 네. 해주 지역까지도 연결하면 해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지역의 남북한 협력, 산업협력의 중심 벨트로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남한까지도 연계해서 인천공항, 인천항과 이제 물류망을 연결하게 되면 복합 물류 기지로서 이 지역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한강 하구 지역을 보면 사실은 여러 섬이 있고 강변 지역에 철조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백령도나 강화도, 교동도에는 해병대가 주둔하는 군사지역인데 미래에는 이 지역이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인천, 강화도나 교동도가 미래에는 홍콩과 같은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해주가 중국 심천과 같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중국의 주장 삼각주 지역, 홍콩 심천을 연결하는 광동성 전체의 그런 큰 주장 삼각주 경제권이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했는데 그런 지역 못지않게 해주와 개성과 인천을 연결하는 한강 하구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북한 전문가로서 이 남북 관계, 경제협력 관계를 바라보는 발전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저는 남북한 관계에서 정치적인 통일에 대한 것은 가능한 한 늦추고 우선 경제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아주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가 생각해보면 어떨까.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문화적 격차가 점점 완화된 다음에 정치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신 남북한의 교류가 활성화하고 우리가 서로
오고 가는 것은 자유롭게 하고 서로 사업도 원활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통일은 이런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정치적 시스템은 기존에 유지를 하고, 그래서 두 개의 국가와 같이 정치적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경제적 측면, 교류 협력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활발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남북한의 협력 방식도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에 머물지 말고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어떻게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경제 이야기, 지금까지 재단법인 여시재 한반도 미래 팀장이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이며 최근에 서울평양 스마트시티라는 신간을 출간한 민경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방송 경제로 통일로 지금까지 진행의 이인철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